드디어 미군이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우주군 사령부를 배치했습니다. 일단 얘네들이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우주군 사령부를 배치했다라는 거는 무엇보다도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맡은 일이 막중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막중하다는 건 뭘 뜻하느냐?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아니, 막아야 되니까.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싸우면서 겁나 깨져주는 거에 대해서 고마운 거죠. 일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싸우면서 러시아의 현존 전력의 대략 20에서 30%가 날아갔죠. 미국은 속으로 막 킥킥킥 웃는 거예요. 야, 싸우지 마. 니네 왜 그래? 그리고 야, 우크라이나 니네 전쟁 나도 나 안 도와준다? 진짜 나 분명히 말했다? 라고 하면서 뒤로는 야, 지금 러시아 군용기가 어디를 통해서 어디로 간다. 야, 지금 러시아 지상군이 어디로 가고 있다. 야, 러시아 미사일이 어디에서 어디로 날라온다. 야, 얘네 해군 움직이면 어떻다. 이런 정보를 다 알려주고 있죠. 어떻게? 위성하고 엄청난 미군의 감시 정찰 정보 자산, ISR 자산이죠. 인텔리전스, 서베일런스, 레코니선스. 이 감시 정찰 정보 자산으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하이마스 갖다 주잖아요. 하이마스 12대 줄게 해놓고서 하이마스 보낸 다음에 이 하이마스를 사실은 우크라이나 애들이 운용을 할 수가 있냐고. 이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냥 막 쏘는 거는 우크라이나 애들도 할 수 있지. 뭐 별로 훈련 안 하고 숙달이 안 돼도.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육군 장비들도 최소 3개월은 배워야 운용 단계에 갈 수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한 1년은 운용을 해야 숙달 단계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군대에서 병사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장비를 잘 다루고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이게 좀 위험하면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병사들은 간부들이 되게 무능하고 게으르고 이런 거 잘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해 잘못됐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너 씨 멋진 창창, 너는 씨 너 또 장교 출신이고 네가 간부 출신이라서 간부를 감싸느냐 그러는데, 냉정하게 저처럼 부대를 지휘 관리했던 입장에서 징집된 병사들을 받아서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과정까지를 지휘관리 통제를 했던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공군 부대에 미사일 부대 지휘관을 했잖아요. 공군 병사가 들어와서 미사일 부대에서 작전 가능한 수준이 된 다음에 다시 적정하게 작전을 하고 숙련급이 되어서 다시 자신의 병사를 재교육을 시키고 나서 전역을 하는 이 단계까지 해서 24개월 이상이 되어야만이 기본적으로 병사들의 장비 운용 능력이 유지가 되더라. 향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지가 되더라. 이게 저의 지휘 관리를 하면서 얻어냈던 건데, 공군도 지금 18개월로 줄어버린 상황에서 20개월이죠. 이 4개월이 모자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금씩 상황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한 텀에 5년 정도, 앞으로 한 5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이제는 거의 완전히 장비에 대한 사이클이 처음에 와서 장비를 배우고, 그 다음에 장비를 숙달한 다음에 숙련의 레벨로 가서 다시까지 가는 것까지의 단계가 매우, 그것이, 근데 이런 말을 하면 무슨 꼰대다, 무슨, 제가 이제 옛날에도 병사들 벌금 얘기했었을 때도 그 악마의 편집을 해놓고서 병사들한테 벌금을 내야 된다는 건 누구냐? 일을 제대로 안 하고 게으르고 악패습을 자행하고 후배 병사들을 때리고 이런 놈들을 형사처벌을 하기 묘한 단계일 때, 그럴 때 이런 놈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벌금을 매겨야 된다는 게 저의 주장인데, 왜냐? 영창을 보내는 거는 저는 비인격적 처사라고 보고, 영창을 보내는 거야말로 한 개인의 인권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조치이기 때문에 벌금을 매겨야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난리 났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돈 때문이다 그러면은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벌금이다 그러면 막 화들짝 놀라고, 간부들이나 그 다음에 장교들이 맨날 수준이 떨어지고 막 이런다라고 보는데, 다만 장교들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 행정적인 일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장비에 대해서 제대로 접하거나 장비를 운용하고 숙달하는 기회가 적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장비에 대한 깊이와, 그리고 그 장비가 문제가 생겼을 때
트러블 슈팅을 하는 능력 등은 아무래도 좀 장교가 있고, 이 긴급 상황, 어떤 그 캐주얼티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장교가 있긴 합니다. 근데 간혹 병사들 중에 장교보다 뛰어난 자원이 있겠죠. 부사관들보다 이 뛰어난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개별적인 거지 모든 병사들이 다 뛰어나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상호 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점을 찾아내야 된다는 게 이제 저의 주장인 거죠.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우주 사령부를 배치를 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고 우주 사령부를 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우주 사령부라는 거는 미국에서는 꼭 미 공군만의 군이 아닙니다. 이제 미국이 우주군이 생겼죠. 우주군이 생겨가지고 우주군 총장이 이제 이번에 다시 생겼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주군 사령관이었는데 육군, 해군, 공군, 그다음에 해병대, 우주군, 얘네들은 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우주군 사령부를 주는 가장 큰 이유는 태평양 사령부가 있었는데 인도가 여기에 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작전의 거의 70%를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다 해.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도 태평양 사령관 밑에 주한 미군 사령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해군 사성장군이야. 인도 태평양 사령관 밑에 한미 연합 사령관이 있는 거고, 한미 연합 사령관이 주한 미군 사령관을 겸하면서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는 거예요. 유엔군 사령관. 주한 미군 최선임 장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4개 해. He has 4 hat이라고 늘 합니다. 근데 이거는 현역 군인들도 잘 몰라요. 몰라도 돼. 이거 안다고 막 겁나 깝치고 뭐 니네 새끼들 이런 거 모르지 뭐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일을 하는 사람만 알면 되는 거야. 즉 내 상관이 한미 연합 사령관이면서 주한 미군 사령관이면서 유엔군 사령관이면서 주한 미군 최선임 장교야. 그냥 그렇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면 주한 미군 사령관인데 주한 미군 부사령관은 누구냐? 네? 주한 미군 사령관이 미 육군 사성장군이야. 근데 주한 미군 부사령관은 누구냐? 주한 미군 부사령관이 바로 미 7공군 사령관 3스타예요. 그럼 또 여기서 헷갈리지? 이상하다. 한미 연합사령관은 미군 사성장군이고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은 한국군 육군 사성장군인데 주한 미군 부사령관은 미 제7공군 사령관 3스타다. 이런 거 어렵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정도만 알아주세요. 내가 많이 한다, 잘났다, 뭐 이런 거, 뭐 군인들도 니들 새끼들 이런 거 모르지,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특히 밀덕들 함부로 뭐 자기가 좀 안다고 넌 이거 모르지, 뭐 무슨 장비 매뉴얼 보고 야 여기서 체크밸브 요거 30도 틀면은 조금밖에 못 나가는데 그런 거 모르지 하는데 의미 없어요. 자기 장비 해당 분야만 알면 되는데, 자 그런데 이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사성장군인데 그 밑에 주한 미군 사령관도 사성장군이잖아요. 근데 같은 사성장군이라도 태평양 사령관이 더 높아요. 여러분 서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사성장군도 그 사령부에 다시 우주군 사령부를 인도 사령부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사령관 밑에 한미 연합 사령관, 주한 미군 사령관, 유엔 사령관 사성장군이 있는데 거기에 우주군 사령관을 또 넣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뭔 생각입니까? 한국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한반도가 왜? 주한 미군 사령관이 사성장군이잖아요. 주1 미군 사령관은 미 공군 삼성장군이에요. 미군의 별이 4스타, 한국의 3스타, 그 다음에 작전부장 2스타, 그리고 일본의 그 주1 미군 사령관 3스타, 이렇게 엄청난 별들이 이미 한반도와 일본에 있어. 그런데 거기다가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그게 큰 게 있는데 거기에 또 우주군 사령부를 거 밑에다 넣는 거야.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그렇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이 그만큼 미국에 위협이 된다라는 거를 지금 반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한반도를 포함한 태평양 일대를 담당하는 거의 모든, 즉 중국과 러시아, 북한, 얘네들을 대상으로 해서 얘네들이 탄도탄을 쏘면은 미 본토에 올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이제는 명확하게 알게 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즉 우주군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인도 태평양에 있는 위협 나라들이 미국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다는 거겠죠. 어디? 중국, 러시아, 북한이 들어가는 거야. 북한이 왜? 얼마 전에 북한이 열심히 미사일 개발하고 해가지고 화성 17호를 쐈잖아. 고도 6,100km. 이걸 직선거리로 하면 15,000km를 날아간단 말입니다. 15,000km면 어디냐? 북한에서 미 본토 전역에 타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무리 허접한 핵무기라도 핵탄두, MIRV 기술이 북한이 있든 없든 어쨌든 핵탄두가 미 본토에 떨어지는 순간은 어쨌든 핵탄두를 맞으면 아프잖아. 아파. 그러니까 미국은 핵탄두가 미 본토에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게 미국의 전략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최대 위협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왜 겁을 안 내냐면 ICBM은 우리나라에 떨어지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우리는 화성 17호 이런 거보다는 노동, 스커드, KN-23, KN-24 같은 거죠. 그 북한판 이스칸들 같은 거. 이런 것들만 위협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드, 뭐 패트리어트 이런 걸로 맞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SM 한국형 요격 체계 지금 개발해서 탄도탄 요격 실험에 성공했다고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아이씨 한국 저것들도 야 사드 니네 위험할까봐 북한 애들이 핵 쳐 쏠까봐 사드 배치해서 막아주고 했더니 우린 뭐 사드는 됐고 그냥 뭐 저기 뭐야 사드는 뭐 꼭 뭐 반대하고 뭐 전자파에 튀겨 죽고 뭐 소음에 뭐 말라 죽고 이런 개소리를 하더라는 거지. 최고의 동맹국이며 우방국이고 혈맹인 한국이 북한이 핵을 쏠까봐, 핵을 쏘면 한국이 초토화될까봐, 한국이 1960년대로 되돌아갈까봐 미국이 야 한국아 니네 이런 위협이 있으니 북한이 핵 쏘면 위험하니까 우리가 사드 배치해줄게 하고, 주한 미군 사령관이 미 본토 의회를 가서 설득해가지고 사드가 미 본토에 하나 있는데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드를 한국에 최우선 배치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지난 문재인 정부는 새끼 사드 발사대가 6개니 1대니 4개니 나머지 5개는 보고를 했니 안 했니 해가지고 국방부 정책실장님을 그냥 목 날리고 했던 놈들 아닙니까? 완전 나쁜 놈들이에요. 인도에 사드까지 배치를 하면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한 위협을 커버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건 이제 안 되겠네 이거. 야 북한 애들이 드디어 화성 17호까지 쐈다는 거는 이거 이제 더 이상은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우주사령부를 제일 먼저 미국이 바라보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우선순위가 매우 높다. 즉 미국의 위협적인 국가가 많다. 미국은 우주 공간에서 단순히 감시 정찰 정보 수집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주 공간에서의 타격체까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주 공간에서의 타격체가 뭐냐? 이 GDI, 그라운드 인터셉터도 있고, 그리고 SM-3 같은 것들이 있죠. 이렇게 적이 미사일을 날리면 이런데 핵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지스와 F-22 그리고 미 본토의 여러 가지 지상군들의 방어 자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주 안테나죠. 감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적이 위협 국가의 하나인 적이 우리 미 본토를 위해서 미사일을 쐈다. 그러면은 우주 공간에서 이를 감시하고 있다가 추적을 하고 타격을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사일을 쏘게 되면 먼저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주사령부에 있는 감시 자산들, 주로 위성이 되겠죠. 위성과 그 다음에 지상에도 우주감시 레이더가 있어요. ANFPS-132 같은 엄청나게 먼 거리, 5,000km까지 탐지하는 이런 거의 지구 반을 탐지하는 그런 레이더들이 방금 요거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AN-132, FPS-132 같은 애들이 24시간 탐지를 하다가 우주 공간에서 이상하게 비행하는, 즉 위성이라든지 지상 비행체와는 다르게 탐지하는 저런 것들은 탐지를 바로 하면 얼리 워닝을 해줍니다.
이때부터 타격체가 이제 선정이 되는 거죠. 이 위성으로 때릴 것이냐, 위성에 있는 레이저로 때릴 것이냐, 아니면 해상에 있는 이지스 체제로 때릴 것이냐, 아니면 공중에 있는 에어본 레이저로 때릴 것이냐, 아니면 지상에 있는 미사일로 때릴 것이냐, 이런 타격 수단을 정하게 되는 거죠. 우주 공간을 얘네들은 단순히 감시 정찰로만 보는 게 아니라 타격 수단까지도 함께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타격 수단까지 함께 하다 보니까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 날아오는 미사일을 우주 공간에서 때려야 하는 능력 혹은 필요성 같은 것이 되죠. 우주 공간에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인식을 했고, 결국은 이들을 통제, 그나마 또 다행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행히 러시아, 중국, 북한, 여기 몰려있잖아, 여기에. 인도 태평양 사령부 산하의 그 부대가 여기 있잖아요. 결국은 미 본토로 핵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실시간 감시를 하고, 기타 여러 가지 군사 위협에 대응을 하기 위한 임무를 부여받겠죠.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창하.